3월 9일 대선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여론이 결정되는 9일 여러분의 선택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 대선 전쟁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달리려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셨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네. 이거 강압 아니고요. 네. 침공도 아닙니다. 자,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판단 불가, 예측 불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요? 네. 조금 지지율이 벌어졌다가 다시 박빙에서 초박빙, 초초박빙으로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 이 정도 붙어 있으면 네. 1, 2%포인트 차이 같으면 정말 그건 수학적, 통계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론조사로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1.5%포인트 앞섰대. 그럼 그 사람이 이기나 봐라고 번역해서 들으시면 아직은 안 됩니다. 위원님? 예, 100% 동의하고요. 사실 이번 대선만큼 보이지 않은 선거는 없었습니다. 지난 D-100대 기획기사가 쏟아졌던 게 D-100 판세가 그대로 갔네. 네. 71대 D-71대 갔네. 한 달 전에는 그대로 갔잖아요. 51대 갔네. 31대 갔네. 심지어 공식선거운동 들어갈 때 그대로 갔네. 이제 10일 남았는데도 모를 일이다.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 차이가 1, 2% 나는 것을 분석을 통한 예측으로는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ARS 조사, 그거는 자동응답기 전화인 거죠? 이 전화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네. 그동안 1년 넘게 계속 ARS와 전화 면접 사이에 왜 결과 차이가 나고 심지어 1위가 바뀌느냐, 네. 어디 걸 믿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 잘 압니다. 네. 그거는 꽤 긴 시간 강의를 해도 쉽지 않은 것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흘에 남겨두고 두 가지 조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질문 문항. 그러니까 네. 질문지 똑같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묻는 방법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몇 개 더 여쭤봤을 뿐 주요 지표 항목은 질문지도 똑같습니다. 질문도 똑같은데 하나는 전화 면접, 하나는 ARS. 그리고 대상자 선정 샘플은 모두 다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사왔습니다. 그것까지 똑같게 했습니다. 네. 한국 여론조사 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ARS로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좀 앞섰고, 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묻는 이른바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섰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네. 두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도 원인을 조금 찾을 수 있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양측 두 조사 같은 날 똑같은 시기, 저희 회사 7층과 9층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네. 응답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별 응답자 분포가 좀 꽤 달랐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이 앞선 것으로 나온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공교롭게도 나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그러니까 보수라고 네.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적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갈 지지를 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얘기고, 그게 한 30%쯤이었습니다, 보수가. 네. 근데 ARS에서는 나는 보수요라고 말한 사람이 35%였어요. 네. 5%포인트 차이, 1000명으로 치면 50명입니다. 네. 이분들 차이가 딱 이런 거기서 지지율 나오네. 차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KSOI 조사를 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왔어요. 이 네. 두 차이가 뭐냐고. 그래서 그 작성하신 실시한 기간을 물어봐야지. 소장님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그랬고요. 자, 사실 이제 지금쯤이면 만류 기종이라고
이제 ARS든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든 어딘가에서 실제 공과가 거의 비슷하게 수렴이 되는데요. 최근 패턴이 보면은 ARS든 이제 면접이든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어느 점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서서히 이제 그게 모아지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KSOI 조사를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당선 가능 면접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6이 나오는데 네. 개인 지지율을 보면 36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 요인을 대부분 많이 저한테 묻길래 그러면 보통 이제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지율하고 좀 비례해서 사실 1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 정상적인 패턴인데 그렇죠. 이제 그 개인 지지율에서는 오차범위 바뀐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비슷하게 나오고 이걸 샤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말 그대로 조사를 진행한 쪽에서 이제 여쭤볼 문제지 제가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졌고요. 결국 이제 지금 뭐 전화 방식에서도 또 하나 재밌는 패턴이 뭐냐면은 지난 한 달여 전만 해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ARS 강세, 이재명 후보가 면접조사 강세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좀 뒤바뀐 흐름도 좀 일부 좀 보였어요. 이제 갤럽에서 재밌는 사실을 좀 부연했었는데 정치 고관여청에서는 그 면접과 달리 비슷하게 붙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갤럽에서는 좀 ARS 조사라는 걸 좀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제 고관여청 조사 보면은 굉장히 이제 둘이 빡빡하게 좀 붙어 있고 면접 조사도 마찬가지. 어저께 발표된 KBS 한국 리서치 보면 소수점까지도 같았거든요. 예. 그런 조사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런 건 몇 년 만에도 거의 처음이죠. 그걸 사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판세를 분석하자면은 그만큼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학교 진행자께서 초초박빙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글자 더 붙이겠습니다. 초초초박빙. 네. 이제 그건 조사 방법 차이에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안 보이는 상황이다. 387님께서 전화 면접 응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를 한다고 했더니 조사 대상 아니라고 끊었어요.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그 쿼터가 다 찼겠죠. 그렇죠. 뭐 서울의 40대 남자가 일테면 1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네. 100명이 다 찼으면 네. 자동으로 끊어지게 돼 있고요. 한두 가지 추가 보충 말씀드리자면 방금 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항목은 시민들이 하는 판세 분석이다. 네. 되게 우리 뭐 전문가나 누구한테 묻잖아요. 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하는 판세 분석이고 이게 꼭 무엇에 선행한다 후행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이번에 보면 당선 가능성은 누가 앞서 있습니까? 당선 가능성을 불러드릴게요. ARS 방식으로 했더니 이재명 44.7, 윤석열 48.2. 오차범위 이내예요. 예. 그다음에 전화 면접. 아까 예. 여기서는 이재명이 대결 지지율에서는 오차 밖으로 이겼는데 전화 면접으로 보면 이재명 46.5, 윤석열 46.2. 0.3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는 의미를 둘 수 없는 차이예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이렇게 돌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고 저희가 ARS가 보통은 응답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고관심층들 야 빨리 나한테 전화가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다 전화 오면 바로 응답하지 않는 분들의 견해도 들어보기 위해서 다시 안 받을 경우에 전화하는 걸 콜백이라고 하는데요. 네. ARS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저희는 최대 3회까지 했습니다. 콜백을 ARS에서 3번까지 하는 것은 꽤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의 견해도 많이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 네. 그 점은 참고로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서울, 경기가 거의 50% 유권자가 거기에 그렇죠.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사실 이 지점이기도 한데 네. 지금 대부분 진영별 결집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부동층 또는 아직 유보층이 최대 10%라고 봅니다. 네. 서울을 지난 4주간 이재명 35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36%에서 46%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조사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그 말은 서울이 예전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훨씬 이상으로 밀어내면서 여유 있게 이겨왔는데 2달 이상 이기고 있었죠, 계속? 최근
4주일 동안은 둘이 비슷해지고 있다. 큰 차이가 안 나고 있다. 이건 경기 인천도 좀 비슷하다. 동조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가 판세 가를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배 의원님. 맞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이제 합쳐서 수도권인데요. 그 지금 어느 한 후보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4.7대 흐름, 그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나타나는데 그 우위를 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좀 쫓아가고 있다. 이제 저희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의뢰로 그 2,000명씩 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 조사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 44, 이재명 37 나왔는데 네. 그만큼 쫓아 붙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경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지사를 했기 때문에 강한 평가 근거가 남아있고 포텐이 터질 수 있는데 좀채 좀 터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좀 정체 내지 행보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덩어리가 경기인데 경기에서 좀 터지지 않고 있다. 그 점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캠프에서도 계속 노력하는데 좀채 좀 불이 붙고 있지 않는 것은 지표상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이나 서울에서 한 후보가 60% 이상을 얻기가 힘들고요. 만약에 60을 누가 그런 적 넘으면 없죠. 그 사람이 이겨요. 이명박 그리고 근데 선거 때나 역대 대선에서 가능했었죠. 아주 표 차이가 많이 났던 이명박 정동영이 다퉜을 때 빼고는 그때만 한쪽이 60% 6자를 그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50도 보이. 53만 해도 그분이 반드시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30은 어떻습니까? 2030도 보면 이제 20에서는 윤석열 후보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붙어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재밌는 게요. 20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5%입니다. 네. 18살, 19살이 2.2%예요. 네. 그 29세 미만을 다 합치면 한 17%쯤 되고요. 아우, 많습니다. 30대가 15.1%입니다. 이곳인데 우리는 그동안 흔히 2030을 하나로 묶어 말했는데 요즘은 분리해야 돼요. 예, 이제. 예. 20대에서 남녀가 확연히 다르고 20대와 30대 표심이 다릅니다.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상대적 우위에 있고 30대는 거의 비등하게 붙어 있거나 살짝 윤 후보가 앞서 있는데 그건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어느 특정 연령대를 누가 앞섰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되고 제가 있습니다. 좀 수치로 좀 부연하자면은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번 주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네.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8, 이재명 후보가 26.1인데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6, 이재명 37.4. 네. 이제 2030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다는 네. 그런 가설은 이 수치에서도 이제 여러 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어제까지 나흘간 유권자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TBS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자동답 방식 전화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조사가 남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조사가 두 개였는데 ARS 응답률은 9.4%, 전화 면접 방식의 응답률은 17.1%고요. 네. 조사 기일은 25일, 26일 이틀 똑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빙이었던 이 여론이 초초박빙으로 붙었던데 근데 단일화 말고는 큰 변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단일화 결렬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랬죠. 단일화 때문에 붙었고 단일화 결렬된다고 하니까 분화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상승이 시작됐고 예. 윤 후보는 빠졌고 안 후보도 좀 빠졌고. 아니 근데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약간 안철수가 좀 불쌍하다 이렇게 비춰졌나요? 그것보다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정권 교체가 원래 조금 50을 조금 더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측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네.
두 번째 주 지금 3주 연속 일요일마다 단일화 쇼가 펼쳐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까지. 네. 그래서 무산될 것 같으니까 실망표가 생기는데 안철수 후보의 표가 윤에게도 가고 이재명에게도 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아니면 안 되라는 고유의 팬심이 가득한 표도 있어요. 네. 그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정확한 포션을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얻고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예년에 그가 출마했던 두 번의 대선 때보단 낮습니다. 낮죠. 파이 자체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플러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 윤 단일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지지자 중에 일부가 윤에게 가는 대신에 안 지지자 중에 일부는 2로도 오고 저쪽이 단일화를 했어? 그럼 이쪽에서 역작용, 역결집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로 인한 표차가 실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이 너무 피로감이 많아졌고 정치 거래처럼 됐고 희화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화가 거둘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매우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일화는 이미 그 물 건너고 소멸된 이슈라 보여지고 여기서 다시 단일화가 된다라면 이 야권 연대가 아니라 이권 연대로 비춰질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런 감동, 내용, 비전 없이 그냥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압축으로 되는 그밖에 안 되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로 반작용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일정 정도 비율이 있어요. 이게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은 작게는 20에서 많이는 4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청을 얼마만큼 좀 땡기느냐. 이제 그 흔들기 의도 이제 그 다분히 좀 있어 보이고요. 거꾸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죠. 일단 그렇죠. 연결고리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예, 예. 다당제라든지 이제 역할 이런 걸로 고려했는데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현재보다는 좀 조정 내지는 약세 국면으로 가는 것은 좀 필연적인 코스로 보이고 단지 그 층의 분화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후보에 갈지는 그거 역시 이번 선거를 보는 결국 이제 한 8에서 10% 정도 남은 미결정층들의 움직임 플러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가는 움직임 이 두 가지만 이제 남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단일화는 이제 큰 변수에서는 지금 태풍의 눈이 좀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되든요. 어떤 네. 결론을 내리든. 그런데요. 그러면 남은 변수가 뭐 있습니까? TV토론은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네. TV토론은 큰 변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TV 토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 이미 지지를 결정한 후보를 왜 더 지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도 아직 유보 상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솔직히 각 후보들의 좋은 점, 나쁜 점, 안 좋은 소식, 무슨 비리, 도덕, 리스크 어쩌고 하는 말들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잘 알아요, 이제. 예, 이제는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을 미루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한 번 남은 금년 대선은 특히나 또 TV 토론이 귀했어요. 네. 그리고 TV 토론을 할수록 어느 특정 후보가 조금씩 약점이 좀 더 부각된다 이런 언론의 평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라고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저는 사회자인데요. 주진우 기자는 말아서 아니, 판단을 하시고.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대 판례지 10%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럼 이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지막에 판단할 결심의 문제인 것이고 투표율이 다가오면 어느 한 후보가 어마어마한 실수나 실언이나 망동을 하지 않는 한은 TV 토론이 그나마 남은 거다. 만에 하나 이 아니든 윤 아니든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변수는 될 수 있으나 이미 단일화의 태풍권에서는 훨씬 지났기 때문에 큰 건 아닐 것이다. 그 TV 토론을 둘러싼 전통적인 입장은 두 가지. 하나 리인포스먼트 이펙트, 보강 효과와 애티튜드 체인지, 태도 변화인데 저는 여전히 TV 토론이 이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해서 태도가 변화되어서 이제 신장 오른다는 그 모멘텀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막판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각이 되고 밈으로 짤로 숏으로 돌아다닐 텐데 여전히 실수할 우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우려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당일 투표
120만, 150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층들이 곧 자영업층들하고 이제 매우 밀접하게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즉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또 하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평가, 이 방역 성공 실패를 넘어서서 과연 자영업자들은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금까지 누적됐던 것이 어차피 투표란 행위를 통해서 한번 드러날 텐데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짧은 9일 동안에 얼마나 집단 담론을 통해서 여론화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는 붙어요. 그런데 투표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 낮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진영이나 특정 정당의 이번에는 유불리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투표율 몇 %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거 안 통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여론조사가 실제랑 비교해서 맞추려면은 투표율 변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투표율 프리미엄을 얻는 층이 있고 투표율 디스카운트 얻는 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아까 20%포인트 정도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음입니다. 네. 득표는 현찰이고요. 음을 현찰로 교환하는 과정이 투표거든요. 그렇죠. 즉 이제 투표장이 나와야지 이 40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네. 투표장이 안 나온다라면 액면가보다 까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즉 이제 20대 투표율이 지금 투표율 조사를 보면은 60% 언저리예요. 4050, 6070은 80% 넘게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층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작동하면은 어떨까?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데 거죠. 2030의 투표율이 조금 변동 조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don't know층 정치에 무관심하다 젊은이들이 이래서야 되겠어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지금 2030은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태극 박근혜 탄핵 그 촛불 집회까지 쭉 겪어오면서 정치의 효용을 경험한 세대들이고 작년 4.7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2030 투표율이 알겠어요. 다 70%를 넘었습니다. 이강윤 배철호 소장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끝났습니까?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